교육을 좀 할까 합니다. 유한요소 해석 개요 및 개념을 익힘으로써 카티아를 이용한 CA 해석에 응용하고자 합니다. 유한요소 해석 개요입니다. 공학 문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푸는 건데요. 수학적인 모델은 관련된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을 가지는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집니다. 미분 방정식은 시스템이나 검사 최적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칙과 원리를 적용해 유도될 수 있으며, 이 지배 방정식은 질량, 힘 또는 에너지의 평형을 나타내고, 이런 방정식의 엄밀에는 주어진 조건에서 시스템의 상세한 거동을 나타냅니다. 이런 거버닝 이퀘이션이 임플란트 된 것이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이죠.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상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모든 현상,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란 임의대로 거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모든 자연현상은 특정한 법칙과 조건에 따라 거동하고, 이런 특정한 법칙과 조건을 규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연현상을 재현해낼 수 있겠죠. 이런 자연현상을 재현해내는 것이 설계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공학 문제의 예를 예시자료로 나타낸 것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치적 방법이 있는데, 이 수치 해석은 엄미해를 얻을 수 없는 거를 근사해를 얻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내 특정 지점에서의 엄밀한 거동을 나타내는 해석적인 해와는 대조적으로 수치적인 해는 절점을 노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절점이라고 불리는 이산화된 점에서 엄밀해를 근사하기 때문에 수치적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이산화, 노드를 찍어서 만드는 이산화 과정을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관심 대상을 영역과 절점으로 분할하며, 이러한 수치적 방법으로 유한 차분법과 유한 요소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유한 요소법을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유한 요소법은 적분 과정을 사용하고요. 근사함수는 각 요소의 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고, 완전한 해는 각각의 해를 조합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요소 경계에서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현대 유한요소법의 기원은 이산화된 등가 탄성봉을 이용해서 탄성 연소체들을 모델링하고 근사화한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960년대 저도 찡크비치 책을 가지고 학부 때 공부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1967년에 유한요소법의 중점을 둔 첫 번째 책을 발표했어서 유한요소 해석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이 찡크비치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정상상태, 유한요소법의 분류는 정상상태가 있고 과도상태가 있는데, 과도상태를 트랜지언트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정상상태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책에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상태와 과도상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물리적 현상이 변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 즉 온도, 압력, 전류 등의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정상상태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물리적 현상이 변하는 순간의 상태를 트랜지언트 스테이트라고 또는 과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 정상 상태고요. 물리적인 현상이 변하니까 쭉 이렇게 변하거나 쭉 이렇게 변하는 형태, 이런 거를 과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형 해석이 있는데요. 저희 카티아를 이용하는 CA는 선형 해석만 주로 다룹니다. 비선형 해석은 다룰 수가 없고요. 하중이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거나 일정 가속도로 이동하는 물체의 구조적 응답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선형 해석이고요. 하중과 발생하는 응답 간의 관계가 선형이고요. 리니어 해석이라고도 얘기하죠. 변이량이 하중에 의한 강성 변화를 무시해도 될 만큼 적은 경우를
선형 해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비선형 해석은 이제 카테시에를 이용해서 해석할 수는 없고 다른 엔시스나 아바쿠스, 에르스 다이나 같은 거를 사용해야 되겠죠. 비선형 해석은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시간에 따라 하중 조건이 변하는 경우, 시간에 따라 하중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 해석의 결과가 대변형을 나타내는 경우, 해석 대상이 지닌 재료 특성이 후쿠의 법칙은 잘 알고 계시죠? 시그마는 2 입실론. 예, 그래서 x축이 입실론이 오고 y축이 시그마일 때 이렇게 요 기울기를 2를 탄성계수라고도 얘기하고 영수 모듈러스라고도 얘기하죠. 이 법칙이 후쿠의 법칙이고요.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니까 비선형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 대상이 접촉을 이렇게 컨택 프로블럼 같은 것들을 비선형 해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배 방정식이 이제 거버닝 이퀘이션이 임플란트 되어 있는 것이고요. F는 MA라는 명제하에 경계 조건이나 기초 조건을 부여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 해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학 문제에 있어서 해석 대상은 연속체로 간주하고요. 연속체는 무한계의 점의 집합이므로 미지의 물리량은 영역 전체에 걸쳐 완전히 연속한 양, 즉 좌표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그 결과 연속체 문제의 지배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편미분 방정식이 되죠. 라운드 처리되는 것이 많이 있죠. 지배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이 미분 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함수가 구해지면 다음으로는 좌표를 대입하여 임의점에서 미지량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지량이 함수값이 되겠죠.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엄밀하게 풀려고 해도 상당히 단순한 문제 이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복잡한 문제에서는 유한요소법과 같은 근사해석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복잡한 문제에서 푸는 것이 이 유한요소 해석이 되겠습니다. 수치 해석 기법을 몇 가지 나열한 것인데요. 선형대수 방정식을 사용해 근사의 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수치 해석법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유한요소법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가 아니라 근사해를 구하는 것이고요. 네, 최소 에너지 원리를 이용해서 근사해를 구하는 거고요. 수치 해석 결과의 신뢰성은 실제 자연현상을 모델링을 어떻게 잘 했는지, 단순화해서 자연현상을 모델링해서 해석 오차가 있는지, 해석 결과가 잘 모델링 오차나 해석 수치에서 오차가 있는지들을 확인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오차 성분을 모두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유한요소법은 Finite Element Method라고도 얘기하고 FEM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으로 표현되는 경계치 문제를 수치적으로 다루는 방법이고요. 구조물의 응력 해석이나 열 전달 해석, 열 유체 해석 등에 활용합니다. 카티아는 주로 응력 해석을 하는 거죠. 절정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요소를 이용해서, 요소가 엘리먼트죠. 예. 수치적인 근사화를 통해 해를 얻는 것이 유한요소 해석법이 되겠고요. 유한요소 해석의 목적은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변이나 응력 및 변형률을 FM 기법에 의해 구하는 것이고요. 파괴 하중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하중에 대해 구조물의 역학적 거동을 구하는 것이 유한요소 해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조에서 흐름도고요. 물리적 구조물을 분석하고 해석 모델을 구성해서 해석한 다음에 구조물을 설계하고 평가하고 제품을 제작하는 흐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한요소법에 관한 거를 좀 중복해서 집어넣었는데 수학적 모델과 해석 모델은 이와 같습니다. 강성 행렬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단위 변이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으로 정의됩니다. 힘을 단위 길이로 나누는 것이 강성 행렬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거는 스킵하고 넘어갈 테니까 자료로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강성 행렬이나 이런 걸 직접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F는 K 강성 매트릭스와 이 처짐량 델타 값
변이량 델타 값을 하중과의 관계를 매트릭스로 엮는 이러한 선형대수 방정식이 임플란트 되어 있는 거죠, 프로그램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임플란트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해석 이 강성 매트릭스를 직접 여러분들이 풀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이 심어져 있구나 하는 것은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정리해서 넣는 거고요. K는 여기서 성질에 따라서 K 값이 틀려지죠. 재료가 이 영수 모듈러스가 굉장히 크다든지 할 때 성질이 틀려지는 거고요. 거동은 이제 변이나 뭐 온도, 유속, 전압으로 나타내는 것이 델타 값이 되겠습니다. F는 힘, 작용하는 힘이죠. applied force나 뭐 이런 것들이 F고요. 예, 요런 지배 방정식을 구성해서 유한 녀석을 해석을 한다는 얘기고요. 유한 녀석 해석의 흐름도는 연속적인 구조체 컨티뉴어스 스트럭처를 이렇게 이산화 시켜서 메쉬를 이렇게 잘게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 요소 지배 방정식 F는 K 델타 값을 쭉 하나씩 강성 매트릭스가 쭉 연결돼서 전체 거버닝 이퀘이션으로 경계 조건 하중을 적용해서 이 지배 방정식 조합을 통해서 이산화된 구조체를 해석을 하는 것이죠. 유한요소 해석의 장점 및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점은 뭐 쉽게 모델링이 되고 하중 조건 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세 검토가 가능하고 모델 변경이 쉽고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하고 재료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지배 방정식으로 경계 조건 종류 개수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근사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석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중요합니다. 많은 수의 대수 방정식을 풀어야 하니까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래서 비실용적인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으로 유한요소법의 문제점도 많이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모델의 구성 정의가 되겠습니다. 모델의 정의는 이런 모델이 있으면 메쉬를 이렇게 나누고 결과를 분석해서 파랗게 스트레스 컨투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투어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어서 모델을 완성을 하죠. 카티아 프로그램의 유한요소 해석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카티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텝 1은 모델 이산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재료의 요소의 특성치, 단면 형상 두께를 정의해 줘야 되고요. 경계 조건을 정의해 줘야 되고 하중 조건을 정의해 줘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스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프리 프로세싱 또는 전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텝 5는 각 요소별 지배 방정식을 구성하고요. 전체 구조물의 요소 방정식이 구성되고요. 각 요소가 전체 구조물의 대형 매트릭스로 발전하는 거죠. 경계 조건 및 하중 조건을 적용해주고 전체 구조물의 요소 방정식을 계산하는데 각 절점의 결과를 계산하고요. 각 요소의 결과를 계산해서 솔빙을 하죠. 이런 거를 컴퓨팅 또는 솔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출력 및 분석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포스트 프로세싱 또는 후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전처리, 솔빙, 후처리의 순서로 해석을 진행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으로 해석 절차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 과정, 이산화는 디스크리타이징 이라고도 얘기하고 연속 이런 실제 물건을 이렇게 메쉬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를 이산화 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연속체를 무한계의 점의 집합으로 취급하는 것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무한계의 점 대신 유한계가 finite 영어로는
finite finite element죠. 이게 FEM이라고 얘기합니다. finite element method. 유한계의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유한요소법은 무한계의 점을 유한계의 대표점을 가진 영역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것을 이산화라고 좀 전에 얘기했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산화하여 대표점에서의 해를 구한 후 나머지 영역에서의 해는 대표점에서의 해로 보관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이산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꺾어선 그래프의 경우 대표점의 값을 연결하여 선형 보관하여 그릴 수 있고요. 복잡한 함수도 대표점의 값만을 표시하고 그 사이를 보관식, 예를 들어 x의 1차원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근산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산화 과정이 일어나고요. 대표점의 값만을 미지 변수로 한 함수로 정의되고요. 이런 연립 방정식을 이산화 지배 방정식 또는 유한요소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점에서의 미지 분리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점은 절점을 노드라고 하죠. 보관식이 적용되는 부분 영역은 요소라고 얘기하고 엘리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하는 분들은 모두 다 이 엘리먼트를 매싱하는 거에 대부분의 모델링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해석 모델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의 요소 분할은 트러스트 구조물의 경우 부재 그대로 이렇게 요소를 나누고 요 부분을 절점 또는 노드라고 얘기하죠. 그럼 요 부재의 경우는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노드가 있네요. 그리고 요소를 분할하는데 연속체의 경우 이렇게 절점이 6개지만 요런 부분을 요소라고도 얘기하고 엘리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엘리먼트가 3개이고 절점이 5개인 요소로 분할을 한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은 크기의 요소로 분할하면 유한요소 모델이 그물망처럼 보이므로 통상 메쉬라고도 부르고요. 그물망을 메쉬라고 얘기하죠. 이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이 모래랑 시멘트랑 섞을 때 메쉬, 저 어려서 보면 이게 메쉬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모래랑 시멘트를 부어서 돌이나 이런 거를 걸러내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메쉬는 완벽한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나 인접한 요소끼리 꼭 절점을 공유해야 하죠. 컨티뉴이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유해야 된다는 건. 어, 2차원 요소는 모서리가 3차원 요소는 면과 면이 정확하게 만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이 영역의 요소 분할의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해석 모델의 구성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의 요소 분할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메시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죠. 요소 분할할 때 주의할 점은 사각형이나 삼각형이 될수록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에 가까워야지, 만약 사각형이 이렇게 길쭉하다든지 삼각형이 이렇게 빼죽하든지 하면 이 스큐나 이 워피지 뭐 이런 값이 안 맞아가지고 형상이 안 맞아서 해석에 오차가 많이 커질 수 있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셔서 되도록 이렇게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 또는 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쉬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자동차를 모델링한, 그래서 충돌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델링 된 요소 분할된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역의 요소 분할을 살펴보면요. 요소는 보관식을 부여할 범위나 요소에 의해 요소 내의 미지량의 분포를 판정하는데요. 절점은 단순히 메쉬의 결합점이 아니며 절점을 좀 전에 노드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인접한 요소 간의 보관식을 결합함과 동시에 요소 내에서는 보관의 기준점이고 결과적으로 모델 전체 미지량의 대표점이 된다. 그리고 유한요소 분할은 유한요소법의 근사해법 정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해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소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되도록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에 가깝게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메시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보가 요구되는 곳을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부분만 상세한 메시가 필요하죠. 너무 파인하면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많은 컴퓨터 스페이스를 요구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메시는 알맞은 횡식비를 에스펙트 레이셔라고도 얘기합니다. 유연한 디스토션을 가진 좋은 형상의 요소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시의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요소망으로 분할할 경우 유수한 요소 폼질을 얻을 수 있고요. 비구조적 사각형 요소망인 경우에 보다는요. 예. 구조적 사각형 요소망의 예를 든 거고요. 비구조적 사각형 요소망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직선이 이루지 않죠. 이렇게 되면 에러가 이 해석 결과의 에러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비구조적 사각형 요소망보다는 구조적 사각형 요소망을 이용하시라 하는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구조적 요소망은 2D의 정사각형 기반 형상에서 격자 분원으로 기본 요소망을 생성한 다음 이 요소망을 3D의 실제 기하 형상으로 사상시키는 방법에 의해 생성됩니다. 사상은 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의 생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죠. 메시의 생성 방법은 실제 기하 현상을 이렇게 매싱을 하고 매핑을 해서 그리고 실제 기하 현상을 매핑을 이렇게 하는 매핑이 잘 된 구조적 요소망의 생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요소는 엘리먼트라고 얘기해 절점은 노드였지만 요소는 두 개의 절점을 가지는 직선 모양이며 절점 간의 상대거리 등의 형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1차원 형상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절점을 가지는 직선 이런 것이 1차원 형상이 되겠죠. 2차원 형상은 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이며 3개 여기는 절점이 3개죠. 여기는 절점이 4개고요. 6개인 경우는 이런 거겠죠. 뭐 8개의 절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6개인 경우는 이게 아니군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요 사이에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것. 이거를 2차원 엘리먼트라고 얘기하고 그 파라볼릭 엘리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요소와 요소 사이에 하나가 더 절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8개인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더 있는 게 8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3, 4, 6, 8개의 절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 사각형 요소에 8개의 절점을 가진 것을 파라볼릭 쿼드러플 엘리먼트 이렇게 얘기하죠. 4면체, 5면체, 6면체 모양이고요. 4면체는 이거죠. 3차원 형상은. 잘 빨리 안 그려지는데 이게 4면체고요. 네, 5면체 20개의 절점을 가질 수도 있고요. 5면체 요소는 쐐기 형상 또는 피라미드 형상이 됩니다. 2D를 쉘이라고 얘기하고 3D를 솔리드 그리고 1D는 빔 엘리먼트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구조물은 솔리드 엘리먼트에 의해 유한 요소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얇은 방막 구조물의 경우 요소의 수가 너무 많아 긴 해석 시간이 소요되고요. 솔리드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얇은 벽 구조의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쉘 또는 빔 요소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솔리드 엘리먼트는 이렇죠. 쉘은 3D라고 좀 전에 얘기했죠. 쉘은 2D, 빔은 1D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D, 2D, 3D 엘리먼트에 대해서 직접 해석을 수행하면서
강의 실습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D, 2D, 3D의 순서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1D는 보나 봉 같은 경우 1D 그 길이로 돼 있고요. 면적은 길이에다가 단면 형상을 곱한 것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2D는 쉘, 삼각형, 사각형 이 2D고요. 3D는 솔리드, 테트라나 뭐 헥사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네. 트루 리니어로 해석하면 선형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거동 이런 거동을 가질 때 리니어 해석하면 여기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쿼드로틱 엘리먼트로 하면 쿼드로틱이 제곱이죠. x 제곱. y는 x. 그러니까 리니어고 y는 x 제곱이 쿼드로틱이고 큐빅은 y는 x 3승일 때 세제곱근으로 큐빅승을 하니까 실제 거동과 가장 유사하구나. 그래서 차수가 높을수록 실제 거동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좋은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